오늘은 원래 이 강의 시작이 플라톤에서 어거스틴까지인데 플라톤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좀 이후에 신플라톤주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서베이가 좀 돼야 이제 어거스틴을 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뭐 플로티누스의 형이상학은 플라톤과 전혀 다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형이상학이다. 이 히포스타시스, 신적인 이제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 이런 형이상학인데 뭐 일자, 신성, 세계, 혼, 뭐 이렇게 유출이 되는 위계질서적인 다시 말하면 유출의 형이상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는 이제 신플라톤주의에서 자기 체계 안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그리고 거기는 창조자 데모르고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창조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플라톤의 기본적인 철학의 그 프레임인 이데아 세계와 창조자 데모르고스를 지성에다가 설정을 하고 지성에다가 재설정하고 플라톤의 창조론을 해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이 공의 세계, 무의 세계, 공의 세계는 절대적 일자인데 이 절대적 일자로부터 유출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티누스는 창조는 악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그 당대 영지주의자들 또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 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대립각을 세웁니다. 뭐 아마 그래서 이제 거의 초기 기독교가 영지주의하고 논쟁을 하면서 플라톤이나 또는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 또는 히포스타시스 개념이 이제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방향이 여기서부터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플라톤주의의 입장은 유출과 관조를 통해서 이 관조가 중요합니다. 유출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의 관조를 통해서 일자로 되돌아간다. 이게 열정, 영적 갈망의 운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플라톤주의에서는 몸에 대한 경시가 나타납니다. 플라톤은 몸에 대한 경시보다는 에로스적인 그 존재 욕구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어요. 물론 이제 변증법적 이성, 지성의 영혼의 지성의 기능에 의해서 조절되긴 하지만 이 몸의 에로스라고 하는 거 절대 경시하지 않았죠, 플라톤은. 근데 이제 신플라톤주의에서는 플로티누스는 일자를 향한 상승은 자기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거다. 여기서 공의 일자는 아버지의 나라로 출현한다.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로마에서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다가 그 왜 공의 일자가 아버지 나라로 출현하는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어거스틴의 비판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서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초기 어거스틴은 영지주의의 아주 그 독특한 유형인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마니교로부터 철학적인 형이상학의 해결을 준 게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인데 그러나 왜 이 공의 일자가 아버지의 나라로 출현하느냐? 결국 오히려 이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플라톤의 그 창조자 데모르고스를 해체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플라톤과 기독교의 창조론 이 두 세계를 접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변증법적 이성, 플라톤은 플로티누스하고는 달라요. 이데아의 세계를 아는 것은 지성인데 이게 변증법적 이성이죠. 변증법적 이성에 기초해서 우리는 그 형상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파루시아, 임재해 들어오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우리는 참여한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뭐 일자와 신비적 합일, 뭐 탈존 형식으로서의 어떤 신비적 합일 이런 거는 이제 아니죠. 그리고 플라톤의 삼중적인 영혼 이해에 보면 이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에로스 이런 이걸 이제 절제와 조절을 통해서 이게 잘
조화로운 삶을 가져가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치 사회의 이른바 민중선동주의를 방어하고 시민들의 삶을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적 사유는 플라톤에게서는 뭐 결정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처형도 있고 또 그 전에 좀 올라가면 이제 그 전쟁 당시에 그 투기디데스의 전쟁사에 나옵니다마는 아테네의 전쟁 상태에서 나타나던 아주 무질서한 그 선동 재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실현을 향해서 에네르기아, 역동성인 에네르기아가 나타나고 이 실천적인 역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형상, 진료와 형상 자체 안에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태로서 안에 있는 거고 이 자기 교양의 과정을 통해서 엔텔레키아,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엔텔레키아의 완성의 단계에서 뭐 시민사회랄지 국가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공공성과 윤리적인 성찰, 솔론의 개혁, 고전적인 민주주의, 솔론의 고전적인 민주주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 플라톤 자체의 이상국가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의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신의 세계에 대한 관조로 또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시민사회국가 공공선 윤리적 성찰은 이미 소크라테스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플라톤의 메노에서 이데아의 진리는 인간의 영혼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기억의 회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아 세계에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을 일방적으로 뭐 이혼론자다 이렇게는 이야기 못합니다. 이 급진적인 아남네시스 이성이라고 하죠. 이 내 영혼 속에 내 이전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억의 회상, 기억 아남네시스 이성이라고 하는 거. 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발테 베냐민이랄지 역사 철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 기억의 정치, 연대의 정치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플라톤에게서 교육이 참 중요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이해를 통해서 나의 내면에서 진리를 이끌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에두카레, 교육은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주입을 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건 폭력에 가깝다. 오히려 진리의 파루시아가 나의 내면에서 개념적인 이해와 반성을 통해서 이 아남네시스적인 반성을 통해서 진리는 내 안에서부터 이끌어진다. 에두카레, 내 내면에서부터 진리를 이끌어낸다. 뭐 이런 면에서 여전히 오늘날 뭐 교육학에서는 이 소크라테스적인 에두카레라고 하는 통찰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심포지움 향연에서 이 디오티마의 에로스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이 에로스의 길은 아름다운 몸에서 나타나고 이 아름다운 몸에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자식들을 통해서 불멸을 이어가려고 하는 자기의 생의 불멸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려고 하는 욕구가 여전히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사회의 제도와 법과 관습으로 이행될 수 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수학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정점에 달한다. 왜 수학인가? 수학은 여러분 뭐 소피스트들처럼 상대주의적으로 해체할 수 없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한다면 그거 소피스트처럼 뭐 남의 나라, 남의 문화, 남의 정치에서 그게 10이 되고 15가 되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수학에는 형상의 관계가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존재에서부터 아름다운 관계들의 네트워크로 이제 방향 설정된다. 뭐 이걸 흔히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다.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이 바텀업 어프로치가 이미 플라톤에게는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에로스의 발생론적인 접근과
이 형상의 파루시아, 이 이데아 세계관 우리에게 파루시아로 임재로 출현한다. 여기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인간은 참여하고 나간다. 그래서 이제 관계론적인 인식론과 존재론을 플라톤이 이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알레테이아, 이른바 진리의 스스로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입장에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를 해석해 보면 너의 영혼으로부터 잃어버린 것을 회상하고 아남네시스, 회상하고 너의 내면에서부터 지식을 발견하고 끄집어내라. 이게 아마 플라톤적인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지식은 에로스적인 존재를 통해서 가족, 교육, 사회, 문화, 정치 영역으로 의미론이 확대가 되니까 이런 그 당대 소크라테스, 소피스트적인 선동 또는 어떤 저질 예술가들의 이런 그 거짓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이 플라톤은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흔히 철학에서는 플라톤을 최초의 현상학의 아버지다, 현상학의 철학을 시작한 사람 아니냐. 물론 이제 현상학은 오늘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해겔에게 있어서 정신현상학, 그건 변증법이죠. 역사변증법. 그런가 하면 이제 후설에게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이 노에마 노에시스, 의식과 의미를 통해 가지고 생활 세계로 펼쳐지는 이런 그 두 측면, 후설과 이제 해겔의 현상학 속에 플라톤은 나름대로의 그 자리를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 문제틀을 하는 게 이 프로블레마틱, 뭔가 개념 자체가 분명치 않고 그런 개념이 전체 저작 속에서 어떤 코헤런, 응징력을 갖느냐, 이걸 이제 이른바 프로블레마틱, 문제틀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플라톤의 영혼 주기서를 읽어보면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조직적인 개념이 없다. 물론 이제 플라톤 자체의 저작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체계화가 없어요, 플라톤에게. 이 체계화가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다른 문제 내용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에게서 새로운 해석의 통찰이나 가능성들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생활 세계로 이제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에게 있어서 무슨 심판이나 처벌을 넘어서서 개인의 선택의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생애 순환과 생태학적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지. 그 국가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이제 그 하늘 죽었다가 그 하늘의 세계를 경험했다가 되살아나온 사람의 그 경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내가 다시 이 생에서 뭘로 태어날 거냐라고 할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저 플라톤의 영혼윤회라고 하는 것을 피타고라스처럼 보다는 오히려 알레고리칼하고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한 내용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플라톤은 자신의 이데아 세계를 위해서는 파리메니데스, 아마 그 선배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기원전 6세기 정도에 아주 뭐 파르메니데스 일레아 학파라고 합니다만 이 영원성, 어떤 것도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그 고정된 영혼성의 세계에서 진리는 알레테이아, 스스로 드러나면서 나타난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위해서 이걸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헤라클레이토스, 그 당시 이제 이오니아, 에베소스의 그 철학인데, 뭐 변화와 생성의 변증법을 이 삶의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포함하죠. 어쨌든 뭐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와 생성의 변증법은 뭐 해겔의 논리학에서 거의 뭐 결정적인 자리를 가질 정도로 해결에 의해서 이제 발전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헤라클레이토스와 피타고라스 생성의 변증법, 이른바 이오니아 학파의 그 입장이 플라톤의 이른바 물질계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 대립인 죽음에서 영혼이 다시 생명에 이식된다. 이 변화와 생성.
태양은 항상 새롭게 뜰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같은 강에 사람은 두 번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 계속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의 영혼성과 알레테이아는 이데아의 세계에 관련이 되고,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와 진리 개념을 동일시하고 이 파르메니데스의 알레테이아로부터 가져오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의 가장 큰 약점은 그 존재와 시간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개념을 빼버려요. 만약에 무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에 이제 문제가 많다. 그런 비판들이 이제 나오는데, 물론 뭐 1943년인가? 그때쯤 가서 이제 철학 강의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를 이제 말하긴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하이데거 18번인 은폐, 탈은폐, 이런 이항의 대립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해서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이제 사회학 쪽에서는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플라톤의 시간의 개념은 영혼성에 대한 움직임, 영혼성이 움직인다. 왜냐하면 파르메니데스의 이데아 세계의 영혼성이 있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과 변증법의 물질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는 이미지다.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성은 이미 영혼의 주기적인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시간성은 영원성에 대한 모사, 미메시스이며 물질의 세계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아마 플라톤이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통찰들이고, 이게 나중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의 시간 개념에 아주 중요하게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은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몸은 윤회의 장소죠. 선한 삶을 실현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존재의 집이다. 몸이 없으면 영혼은 윤회의 장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몸을 비판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몸의 에로스적인 그 존재를 통해서 미와 사랑에 대한 그 불멸의 형상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라톤에게는 제대로 체계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하이데거에게서 언어가 존재, 존재와 진리는 같은 것이다. 이건 파라미데스의 이제 알레테이아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존재의 진리는 알레테이아로 나온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뭐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진리 알레테이아는 파라미데스의 그 어둠의 여신의 신전 체험을 담은 시가 있어요. 파르메니데스가 이 어둠의 여신인 그 신전 체험을 해서 담은 시 이름이 알레테이아예요. 여기서 이제 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 그리고 후기에 들어가면서 뭐 아주 거의 전폭적으로 이 파르메니데스 쪽으로 이제 의존하는 그런 하나의 전환을 좀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회학 쪽에서 볼 때 하이데거가 칸트를 엄청 비판하는데, 과연 칸트의 역사 철학 속에 담겨져 있는 욕구 존재, 인간은 욕구 존재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인간의 신체성, 그 비사회적 사회성, 뭐 사회성의 비사회성, 갈등, 투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했다. 칸트가 그렇게 쉽게 비판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상가가 아니에요. 그 상당히 칸트에게는 배울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오히려 하이데거보다는 칸트 쪽으로 많이 이제 갑니다. 이 사회학적 해명은 플라톤의 에로스적인 존재와 특별히 이 소크라테스의 사회계약론적인 통찰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칸트의 이른바 미학이랄지 또는 역사 철학에서 나오는 에로스적인 조건, 거의 뭐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출발점을 이 칸트가 역사 철학에서 가지고 있어요. 보편사에 대한 이념에서. 어쨌든 이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그 갖고 있는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크라테스를 이제 플라톤은 개인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당대 소피스트적인 저질, 선동시인들, 상대주의자들, 그리고 권력 챙취를 위해 가지고 항상
카멜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술가들을 비판한 대표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야말로 시민 불복종의 대표가 아니냐, 대표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크라테스가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국가와 시민 간의 사회 계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가의 정당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국가의 정당성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상국가를 통해서 어떤 전체주의적인 파시즘적인 그런 요소하고는 전혀 틀리죠. 특별히 공공신학, 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특별히 플라톤의 주기론적인 세계관을 생활세계와 이 생태학적인 차원으로 비판적으로 개념화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주기설은 플라톤에게 이게 문자적이 아니라 알레고리와 상징 언어에 속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공공신학자들은 이런 후설의 그 생활세계 이론 쪽으로 많이 이제 접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은 존재와 에로스의 집이다. 몸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신체 상호성의 어떤 공감 윤리를 이제 상당히 이 공공신학에서는 중요한 이제 테마로 갔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쓴 공공신학과 신체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만은 이 공공신학을 이제 현상학적인 사회학 쪽에서 접근한, 사실 뭐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는 라이놀드 리버가 그 도덕적 사회와 비도덕한 그 사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한 사회, 뭐 대작이죠. 그 근대성의 정치 이론을 다 뚫어놓고 쓴 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라이놀드 리버를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공공신학의 아버지로 시작 보고, 두 번째는 스택하우스 같은 사람이 초기에 썼던 공공신학은 정치경제학이에요. 미국의 소셜 가스펠을 기초로 해서 베버의 사회학을 수용하는데, 뭐 근데 이제 이후는 거의 뭐 질이 멸멸할 정도로 이렇게 그 빠져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신학에서 이 신체 상호성과 생활세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 후설이 다시 말하면 플라톤적인 그 인식론을 좀 더 현상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이제 열어주는 그런 지평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에로스적인 존재 그리고 관계론적인 참여는 후설의 생활세계 안에서 사회학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뭐 알프레드 슈츠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현상학적 사회학을 시작을 했고, 프랑스에서는 메릴로 퐁티 같은 사람들이 몸의 현상학, 신체의 지향성을 가지고 지각의 현상학으로 이제 미학이랄지 또는 정치이론이랄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발전들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후설의 태도 변경과 생활 세계의 지식 체계를 베버의 사회학과 접합시키는 사람은 이제 슈츠고, 더 나아가서 정치 영역에서 헤겔과 마르크스와 접합시키는 사람은 이제 퐁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활 세계 안에서 타자의 신체와 더불어서 상호 주관성을 가지고 소통 안에서 공동의 삶을 공유한다. 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하버마스의 소통 이론보다 더 신체 소통성, 신체 지향성, 신체 상호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의 사회계약론의 통찰을 중요하게 이제 수용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생활 세계의 우주적인 생과 신체 접촉은 이 생태학적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물론 이제 세계 수학화랄지 기술 지배에 대한 이런 어떤 식민지화에 대해서 저항은 하지만 여전히 이 양자역학 속에 담겨져 있는 해방의 기능을 무시하진 않는다. 아마 이런 양자역학의 해방의 기능을 맨 처음 본 사람은 후설도 후설이지만 비판 이론 쪽에서 호르카이머 거예요. 호르카이머가 이 칸트의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이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의 해방의 기능이 인간의 인식 속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메를로 퐁티의 표현에 따르면 현상학에서 모든 살아있는 경험들은 마치 어부가 그물망을 바다 한가운데 들이워서 많은 물고기들과 해초들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와 생성의 변증법과 이 헤겔의 이제 역사 현상학, 이런 것들이 생활 세계의 사회학으로 개념화가 되고, 또 오늘날 공공신학에서 특별히 제가 그 발전시키는 이런 그 공공신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몇 차례에 걸쳐서 플라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이런 맥락에서 결국 오늘날 이 생활세계 이론, 현상학적 사회학 쪽에서 이 플라톤이 비판적으로 수용이 되고, 그리고 알프레드 슈트랄지 메를로 퐁트를 통해서 보다 더 이 헤라클레트, 이 토트랄지 헤겔 마르크스의 이른바 그 변화와 갈등과 생성의 변증법 쪽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 이게 아마 이 플라톤이 오늘날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배경에서 이 어거스틴을 어떻게 재해석할 거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